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사서삼경이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사서삼경은 7권의 책을 한데 묶어 읽혀는 말로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의미하는데요. 이로써 사서삼경에는 인과 예, 효와 충절, 믿음과 우애, 지식과 탐구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아둬야 할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어드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사서삼경이라는 책은요, 어렵게 느껴지는 사서삼경을 책 한 권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입문서의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서삼경이라는 방대한 양에 대해서 전부 전달해드릴 수 없기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낭독회를 들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 또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사서삼경,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사서삼경, 맹자편. 50보 100보. 임금이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곡식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둘 수 없을 것이고, 너무 촘촘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걸 금한다면 물고기가 넘쳐나 이로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며, 도끼로 산의 나무를 베는 계절을 제한한다면 목재는 이로 쓸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곡식과 물고기가 이로 다 먹지 못할 만큼 쌓이고 목재도 이로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다면 백성들은 산 사람을 먹여 살리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데 별다른 불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양의 왕, 상. 맹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도덕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천하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다. 위나라의 해왕은 진나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읍을 대량으로 옮기고 양나라로 불렸다. 바로 이 무렵 맹자가 양나라로 찾아가 해왕을 만나게 된다. 해왕은 맹자를 보자마자 하소연하듯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선생이 주장하신 왕도 정치를 쫓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진 못했습니다. 맹자가 해왕에게 물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한해의 흉년이 들면 그 지방 백성들을 하동으로 옮기고 하동에 남아있는 곡식을 한으로 옮겨 보충했습니다. 하동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웃나라 왕은 나처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데도 인구가 전혀 줄지 않았고, 우리 양나라 인구 역시 더 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결국 선생의 왕도 정치가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력이 좌우되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썼는데 출생에 의한 자연 증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인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많이 쓴 것이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인구가 불어나는 반면 이웃나라의 인구는 감소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해왕의 물음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의 기세가 무서워 무기를 팽개치고 도망친 병사가 있다고 해보지요. 한 병사는 50보를 도망치고 또 한 병사는 100보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50보를 도망친 병사가 100보를 도망친 병사에게 100발짝이나 도망쳤으니
너는 나보다 2배나 더 도망간 셈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훨씬 겁쟁이야. 라며 비웃었다고 해보지요. 이것을 폐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해왕이 말했다.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50보를 도망친 자나 100보를 도망친 자나 전쟁 중에 도망친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맹자가 다시 말했다. 그러한 이치를 아신다면 왜 양나라가 강해지지 못했는지 답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폐하께서는 백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셨다고는 하나 그 목적이 인해의 바탕을 둔 도덕 정치와 상관이 없는 부국 강병만을 꾀한 것입니다. 하면 역시 부국 강병만 꾀온 이웃나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맹자의 말에 회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오직 부국 강병만을 꾀하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한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50보 100보는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다. 인자무적. 어진이에겐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어느 나라의 임금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반드시 인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양의 왕, 상. 양나라 해왕은 동쪽에 있는 제나라와 전쟁을 벌인 결과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큰아들까지 잃게 되었다. 또한 서쪽의 진나라에는 700리나 되는 땅을 빼앗겼으며 남쪽으론 초나라의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해왕이 맹자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수모를 반드시 씻어야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는 해왕이 아직 왕도를 펼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방법을 조목조목 일러주었다. 제나라에서 장자를 잃으신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참패한 것은 그리 걱정할 게 못됩니다. 땅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쇠퇴했다는 말이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어찌 걱정을 하지 말란 말을 합니까? 땅의 넓고 좁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방 백리의 땅에서도 폐하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선 어진 정치를 백성에게 베풀어 형벌을 간략히 하시고 세금을 가볍게 하시지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열심히 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시간 날 때마다 효제 충신의 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집에 들어가서는 부영을 섬기고 밖에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몽둥이를 가지고도 갑옷과 병기를 마음대로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자무적이란 말이 있지요. 인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에겐 전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인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지금까지 겪으신 수모는 깨끗이 씻어내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40리나) 되는 거대한 함정. 문헌에 의하면 주나라 문왕은 70리 동산에 짐승을 풀어놓고 사냥을 즐겼다고 한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정말로 문왕의 사냥 동산이 그렇게도 컸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왕의 백성들은 그것도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왕이 놀라며 다시 물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나는 지금 사방 40리 정도에 되는 사냥 동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백성들의 불만이 넘칩니다. 문왕에 비하면 반이 조금 넘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왕의 동선에는 나무꾼이 들어가 땔감을 구할 수 있었고 사냥꾼들도 마음대로 꿩이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문왕의 동선에는 누구나 들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었으니 당연히 작다고 느낀 것입니다. 아니,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예. 그러나 제가 듣기엔 제 나라의 동선은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폐하의 동산 안에서 사슴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40리나 되는 큰 함정을 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맹자의 말에 선왕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40리에 이르는 거대한 함정이 나라 안에 있으니 백성들이 동산을 넓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맹자의 명구절. 맹자가 양나라 해왕에게 물었다.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를 쓰는 것과 칼을 쓰는 것이 다를까요? 다를 게 없겠지요. 그럼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이 다를까요? 그것도 다를 것이 없겠지요. 임금의 주방엔 마시는 고기가 있고 마국간엔 살찐 말이 있지만 백성은 굶주려 얼굴에 핏기가 없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뒹굴고 있다면 이는 짐승을 충동질하여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짐승끼리 잡아먹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행하는 임금께서 짐승을 몰아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을 만드니 이 어찌 백성의 부모라 하겠습니까? 양의 왕, 상. 맹자가 해왕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의 힘은 3,000근이나 나가는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어도 새털 하나는 들어올리지 못하고 자신의 시력은 새나 짐승의 솜털까지 구별할 수 있으나 수레에 가득 실린 남은 볼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해왕이 말했다. 그야 당치도 않는 말이지요. 예, 지금 폐하의 은혜는 능히 금수에게까지 미칠 정도이지만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새털 하나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수레에 가득 실은 나무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뛰어난 시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지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폐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지요. 폐하께서 훌륭한 왕이 못 되신 것은 단지 안 한 것이지 될 수 없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태산을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나는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못하는 것입니다. 허나 노인을 위해 나뭇가지 하나를 꺾는 일을 나는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건 아니지요. 양의 왕, 상.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 스스로 어디 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도록 해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다. 또한 가지 않는 것도
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다. 어디를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기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늘의 오묘한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사서 삼경. 대학. 천하의 현자들이 몰려든 까닭. 어진 사람을 보고 천거하지 않거나 등용해 놓고 얼른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태만이다. 부문 치국평천하. 연나라 소왕은 제나라의 기습공경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전하의 인재를 모아야겠다 생각했다. 헌데 인재들을 불러 모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소왕은 현자 과계에게 인재를 모아달라 부탁했다. 돌아가신 부왕의 원수를 갚으려면 현명한 인재들이 필요하오. 과계가 말하였다. 전하의 인재들은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불러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제발로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소? 먼저 절을 쓰십시오. 소왕이 영문을 몰라 자세히 말해달라 하자 과계는 천리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떤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애썼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단 관리가 왕을 찾아와 자기에게 일천금을 주면 천리마를 구해오겠다고 장담했다. 왕이 일천금을 주자 관리는 그 돈으로 죽은 천리마의 머리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다. 죽은 천리마의 머리가 500근이라면 훨씬 비싼 값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과계의 말에 소왕은 무릎을 쳤다. 과연 그대의 말이 옳소. 소왕은 과계를 즉시 높은 직에 등용하고 그가 거처할 훌륭한 집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과계가 연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과연 천하의 현자들이 소왕에게 몰려들었다. 코를 베인 여인. 머무를 곳을 안 뒤에야 정해진 방향이 있고 정해진 뒤에야 차분해질 수 있고 차분해진 뒤에야 평온할 수 있고 평온한 뒤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야 성취할 수 있다. 경문. 초나라 회왕은 여색을 밝히는 인물이었다. 그런 회왕에게 정수라는 애첩이 있었다. 어느 날 회왕이 여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위나라의 왕이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몰색해 회왕에게 보냈다. 그러자 정수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는 위나라에서 온 여인을 몰아낼 궁리만을 했다. 그래, 내가 질투심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됐지. 그러면 내가 지는 거야. 일단 정수는 위나라 여인에게 깍듯이 아우 대접을 해주었다. 그런 가운데 정수는 묘안을 생각해내었고 위나라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폐하를 잘 모시는 걸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하다네. 그런데 한 가지만 고친다면 폐하께서 자네를 더욱 총애하실 텐데. 위나라 여인은 그 말을 듣자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만 보니 폐하께서는 자네를 극진히 총애하시지만 자네의 그 코만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 폐하 앞에서는 꼭 코를 손으로 가리도록 하게. 위나라 여인은 정수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는 회양 앞에 가기만 하면 손으로 코를 가려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회양은 정수에게 까닭을 살짝 물어보았다. 정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했다. 아마도 저 여인은 폐하의 몸냄새를 맡기 싫은 모양입니다. 아니 뭐라? 이런 괘씸한 것이 있나? 이내 회양은 위나라의 여인의 코를 베어버릴 것을 명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신발은 누가 신는 것인가? 사물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할 줄 알면 이것이 곧 도에 가까운 것이다. 경문. 정나라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매우 고집스러운 데다 의심만 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툇마루에 앉았다가 신발이 다 떨어진 걸 보고 중얼거렸다. 에휴, 신발을 하나 사야겠구만.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으니 다음에 장이 열리면 가야겠어. 아니 근데 내가 신발을 사는 걸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는 한참을 궁리하다 종이에 자기 발과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려 잘 보이는 벽에 붙여놨다. 이렇게 해놓는다면 신발을 사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내 발에 꼭 맞는 신발 또한 살 수 있을 거야. 그는 벽에 붙은 그림을 바라보며 매우 흡족해했다. 잊고 장날이 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서둘러 신발을 사려 장으로 달려나갔다. 장터에 도착한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마음에 꼭 드는 신발을 찾아냈다. 그래, 저 신발이 좋겠구만. 어디 내가 그린 그림과 크기가 맞나 봐야겠어. 그는 미리 그려둔 그림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적였다. 헌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림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장사꾼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저 신발이 내 마음에 꼭 드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시오. 내 얼른 집에 다녀올 터이니. 장사꾼은 그가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을 가지러 가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벽에 붙은 그림을 떼어가지고 다시 장터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신발은 팔린 뒤였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장사꾼에게 말했다. 아니, 내가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파신 거예요? 장사꾼이야, 돈만 받으면 누구에게 물건은 파는 법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리 화를 내시오. 그래, 돈은 가지고 오셨소. 돈이라뇨? 나는 돈은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오. 돈이 있었는데 집에는 왜 다녀온 거라 한 것이오? 이 그림을 가지러 갔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내 장사꾼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니, 신발을 사는데 이 그림이 왜 필요합니까? 장사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다. 그거야, 나는 며칠 전부터 신발을 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단 말이오. 그래서 이렇게 내 발 크기까지 그려두었던 것이오. 아니, 당신이 여기서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되는데 그 그림을 가지러 집까지 다녀왔단 말이오. 아이, 뭘 모르시네요.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꼭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신발을 살려 마음먹었단 말이오. 그러니 내 발보다 이 그림을 더 믿어야 하지 않겠소? 이상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그에게 장사꾼은 한마디 쏘아붙였다.
신발은 당신의 발이 신는 것이지 그 그림이 신는 게 아니잖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맹탕이 된 술. 근본이 문란한데도 저 밑바닥까지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 두텁게 해야 할 곳을 옅게 하고 옅게 할 곳을 두텁게 하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없었다. 경문. 술을 맛있게 빚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빚은 술은 아무리 마셔도 부드럽게 취하고 이튿날 깨어나도 숙취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가 술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부탁했다. 그는 기꺼이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우선 정미가 잘 된 쌀 한 말과 누룩 한 종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 2마리에다 인삼 한 뿌리를 넣고 일주일 동안 항아리에다 숙성시키면 됩니다. 알았네. 쌀 한 말, 누룩 한 종지, 물 2말, 인삼 한 뿌리. 평소 건망증이 심했던 노인은 그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중얼거리며 이내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그가 일러준 대로 항아리에다 재료를 넣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일주일이 되던 날 노인은 기대를 안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아니, 무슨 술 맛이 이렇게 맹탕인가? 술을 한 국자 떠마셔본 노인은 이내 입맛을 다졌다. 그자가 자기 비법을 다 안 가르쳐준 게 분명해. 이내 노인은 냅다 그에게가 따지며 말했다. 아니, 이 양반이 처음부터 가르쳐주기 싫다면 싫다고 하지 왜 이 늙은이를 희롱하는가? 노인의 말에 그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저는 제대로 다 가르쳐드렸는데 이상하군요. 항아리에 무엇을 넣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자네 말대로 물 2말, 누룩 한 종지, 거기다 인삼 한 뿌리까지 다 넣었는데도 도무지 술 맛이 나지 않네. 항아리에 넣은 게 그게 전부란 말입니까? 그럼 자네가 알려준 게 그것이지 않나? 그거 참 이상하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쌀 한 말도 넣으셨겠죠. 일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고, 그래, 쌀을 안 넣었구먼. 이런 정신머리하군.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을 빚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대학의 명구절. 대학의 목적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가장 훌륭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경문. 예로부터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나라를 다스렸고 나라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집안을 바로잡았다. 자기 집안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을 닦았고 자기 몸을 닦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웠다. 자기 마음을 바르게 세우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의지를 성실하게 하였고 자기 의지를 성실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알을 최대한 넓혔다. 알을 최대한 넓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물을 탐구하는 데 있다. 경문. 이른바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악을 싫어하기를 마치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 하며 선을 좋아하기를
마치 미녀를 좋아하듯 하는 것. 이를 가르켜 스스로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반드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부문성의. 증자가 말했다. 사방에 10개의 눈이 있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사방에 10개의 손가락이 있어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부문성의. 진실하지 못한 자는 계속 꾸며대기가 힘들다. 이는 백성들의 뜻을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므로 이것이 바로 근본을 안다는 의미이다. 부문 본말. 남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 본성에 어긋나는 짓이니 이는 반드시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고야 말 것이다. 부문 치국 평천하.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사서 삼경. 논어편. 평생 학문의 뜻을 두고. 공자가 말했다. 나는 결코 나면서부터는 아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일 뿐이다. 수리. 위 문장은 공자의 인생관과 더불어 학자로서의 면모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불우했지만 그럼에도 학문을 놓지 않았다. 배울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딱히 정해진 스승 또한 없었으니 누구나 다 공자의 스승이었던 것이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착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본받을 것이고 허물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를 거울 삼아 내 잘못을 고칠 것이다. 공자는 매사 받아들이려는 열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누구나 공자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공자는 그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며 평생 학문을 탐했다. 학문에 임하면서 공자가 가장 중시한 것이 바로 옛것이었다. 옛것이란 고리타분한 옛날 학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미 배운 것 또는 과거의 훌륭한 글을 일컫는다. 옛것을 열심히 익혀라. 그리하면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옹고지신이다. 지나간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또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닥쳐올 일을 올바로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옛것을 익힌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통찰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공자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하는 법, 즉 옹고지신을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다. 무덤만이 사람이 쉴 곳. 학문을 하다 실증이 난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잠시라도 좋으니 좀 쉬었으면 합니다만. 자공은 몹시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말끝을 흐렸다. 사람의 삶에는 쉴 곳이란 없는 법이다. 공자가 말했다. 자공이 실망한 눈치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시 쉬지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자는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이렇게 대답했다. 쉴 곳이 딱 한 군데 있기는 하지. 공자는 먼 곳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자공은 고개를 들어 공자의 검지를 따라갔다. 공자의 손끝이 향한 것은 잡초가 무성한 무덤이었다. 아니, 저건 무덤이 아닙니까? 그렇다. 저곳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네. 자공은 그제야 깨닫고는 얼른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게으름병이 도져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공자가 무덤을 가리킨 까닭은 죽는 순간까지 학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다. 학문을 그만둔다는 것은 곧 숨을 끊는 일과 같으니 죽어서 눈을 감은 뒤에나 쉬라는 말이었다. 임금자리도 마다한 사람. 공자가 말했다. 거친 밥에 물을 마시고 팔을 굽혀 베개를 삼더라도 이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귀는 내게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수리. 고대 중국에 소부라는 사람과 허유라는 사람이 자연에 묻혀 살고 있었다. 나이든 요임금은 후계자를 찾던 중 청렴하고 학식이 높은 허유를 알게 되었다. 그런 자라면 능히 나라를 이끌 수가 있을 것이야. 요임금은 허유가 살고 있는 기산으로 직접 들어갔다. 허유의 집에 당도한 그는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소문대로 허유의 집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이내 요임금은 안으로 들어가 허유를 만났고 나라를 맡아달라 간청했다. 그러자 허유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오두막을 뛰쳐나가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산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어. 지금까지 나는 분수에서 벗어난 일을 한 적이 없어. 어찌하여 가만히 있는 나도록 분에 넘치는 일을 하라는 것이오. 허유는 급히 냇가로 달려가 흐르는 물에 귀를 씻어냈다. 그때 소를 끌고 올라오던 소부가 허유를 발견하곤 말하였다. 여보게, 어찌하여 귀를 씻어내고 있는가? 아니, 내 방금 임금에게 더러운 말을 들었다네. 맑은 물에 귀를 씻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거야. 소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나는 지금 소에게 물을 먹일 참이었는데 그러면 안 됐구먼. 자네가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는 없지 않나. 소부는 얼른 소를 이끌고 더 위쪽으로 올라갔다. 예로서 다스리는 나라. 공자가 말했다. 군자가 널리 학문을 배우고 그것을 예에 알맞게 가다듬어 실천한다면 좀처럼 정도에서 벗어나는 법은 없을 것이다. 옹야. 자로와 증석, 염류, 공소화 등 4명의 제자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가 제자들을 보며 말했다. 내 너희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지금부터 개의치 말고 내가 묻는 말에 각자의 생각을 말하거라. 평소 너희는 남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원망을 많이 했다. 헌데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의 실력을 인정해 주어 너희가 관직에 나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먼저 자로가 나서서 말했다. 거대한 땅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린다 해도 제가 이들을 다스린다면 3년 정도면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겐 용기를 심어주고 바른 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로의 대답을 듣고 공자가 빙긋이 웃고는 염류를 쳐다보았다. 너는 어찌하겠느냐? 염류가 대답했다. 저는 아직 자로처럼 거대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고 그저 작은 땅을 다스리게 된다면 저 역시 3년 정도면 백성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예와 악의 진흥을 위해 유능한 군자의 힘을 빌릴 것입니다. 공자가 이번엔 공서와에게 묻자 그가 대답했다. 저는 관직을 맡아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란 말씀보단 그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묘의 제사 때나 제후들이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단정한 예복 차림으로 군주의 예식을 돕는 작은 벼슬 하나면 만족하겠습니다. 공자는 고개를 돌려 증석에게 물었다. 너는 어찌하겠느냐? 증석은 잔잔히 거문고를 타고 있다가 얼른 거문고를 밀쳐두며 대답했다. 저는 사형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공자가 말했다. 지금은 모두 저마다 생각을 밝히는 중이니 개의치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보거라. 주저하던 증석이 잊고 입을 열었다. 저는 관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화사한 봄날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고 젊은이 6명과 동자 7명을 이끌고 맑은 물에 목욕을 한 뒤 무위에 올라 논을다가 시나 읊고 오면 좋겠습니다. 무란 기우제를 지내는 곳을 말한다. 증석의 말에 공자가 감탄했다. 그래, 나도 너처럼 하고 싶구나. 시간이 지나 세 사람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증석이 공자에게 물었다. 헌데 아까 스승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로의 말을 듣고 웃으셨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다스리는 것은 예로 해야 하는 것인데 자로의 말에는 전혀 겸손함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웃은 것이다. 증석이 다시 물었다. 염류가 말한 것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나라라도 일단은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럼 공사가 말한 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까? 종묘의 제사와 제후들의 모임 자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제후 옆에서 시중을 드는 작은 일 또한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처럼 예의가 밝은 공서가 작은 벼슬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보다 예의가 밝아 큰 벼슬을 맡기겠느냐. 공자는 공서가 예에 밝아 나라에 큰 일을 할 능력이 있다 말한 것이다. 결국 공자는 나라가 크든 작든 예로서 다스려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했다. 논어의 명구절. 공자가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던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다운 행동이 아니겠는가. 하기. 공자가 말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야 한다. 하기. 공자가 말했다. 나는 15세 때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 때 학문의 모든 기초를 세웠으며 40세가 되어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게 되었다. 50세가 되어서는 하늘의 뜻, 즉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었고 60세 때는 한 번 들으면 그 뜻을 저절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70에 이르러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 위정. 공자가 말했다. 옛것을 익힌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걸 미루어 한다면 충분히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위정.